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덕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57분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박옥란님, 미무수님, 박진호님,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께서 일요일 저희가 방송 뉴부심이 있죠. 뉴스 브런치 부서심리연구소 어제 특별방송 때문에 방송 못 들었다고 아쉽다고 적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콩으로도 김태현님, 김진아님, 그리고 진원섭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고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의 구상은 무엇인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약으로 나왔던 얘기는 광화문 시대였는데요. 네. 하지만 광화문의 경우 뭐 높은 빌딩이 많아서 안보나 테러 등을 보완하는 데 있어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경호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반면 용산의 경우에는 그곳 자체가 이미 이제 국가 안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규제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오히려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그렇다면 왜 자꾸 이렇게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라고 할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라든가 당선된 이후에 강조한 것을 보면 청와대를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네. 따라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5월 10일 즉 취임식 직후부터 용산의 새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기존 지금 현재 청와대인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청와대가 되겠죠. 네.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의 육군 총장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그럼 용산 일대가 또 굉장히 혼잡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어제 당선인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교통 통제를 하더라도 3분에서 5분 정도니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예산인데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예산 규모는 1조 원 규모이지만 네. 윤 당선인 측이 어제 밝힌 예산 규모는 496억 원을 추산치로 제시했고요. 이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안보상의 문제 뭐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이전 비용의 문제 또 뭐 법적인 문제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죠. 일단 지금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 자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산으로 할 것인가, 광화문으로 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예산 문제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법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예비비로 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나왔죠. 있는데 네. 예비비를 사용을 하려면 이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국가재정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기재부 관할 사항이고요. 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게 승인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추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인가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될 것인가가 지금 주된 관심사고요. 네. 또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뭐 500억이 든다, 아니다, 뭐 5천억이 든다, 뭐 1조가 든다 이렇게 너무 예산 예산들이 규모가 차이가 너무 규모가 커서. 네. 맞습니다. 너무 큰데 여기서 지금 어제 발표한 그 예산을 보면 지금 496억이란 말이에요. 네. 이 숫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국가재정법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관계 법령을 보면요. 500억이 넘는 그런 규모에 있어서는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이 넘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런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500억이 만약에 넘는다, 뭐 1000억이 된다, 아니면 뭐 1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것을 고려를 해서 500억이 넘지 않게 지금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점도 이제 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인수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네. 인수위법에서 할 수 있는 인수위의 권한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위법에 따라서 정부의 조직이나 기능, 뭐 예산 현황의 파악이라든지 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뭐 준비, 뭐 대통령 취임 행사 관련한 업무 준비,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어떤 사항, 이것이 지금 업무 범위로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지금 이 정부 해당되느냐. 네. 청와대 이전이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단 청와대 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게 인수위법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 업무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 법을 넓게 해석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인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재정법, 뭐 인수위법 이렇게 법을 짚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법적인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정치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국민 소통, 협치, 통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제를 맞춰서 소상공인을 만나거나 산불 현장 간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부분보다 지난 일주일 내내 나온 뉴스가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민생 문제라든가 국민 통합이 당선인의 딱 중심을 잡고 갔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집무실 이전이라는 물리적인 요소가 강해 보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논쟁이 되는 사안이 떠오르다 보니 이게 약간 블랙홀처럼 돼버렸다는 비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제 설정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와 참고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나온 걸 봤는데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잘할지 잘하지 못할지 물었는데 이게 잘하겠다가 49.2%밖에 안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는 52.7% 쓴 전주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 나와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오히려 이런 논쟁적인 사안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힘을 빼지 말았으면 좋겠다. 힘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초기에 강조했던 뭐 국민통합이라든가 민생 문제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협치를 강조했잖아요. 당선인도 여서야대 국면이라는 네.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랬죠. 당장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거 국민 소통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출범 초기서부터 야당과 이렇게 대치각을 세우는 의제보다는 코로나19 극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의제를 잡았어야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이 문제를 또 조금 나누어서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예전부터 이제 청와대가 있는 위치가 좀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 좀 안쪽으로 위치해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네. 계속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는 아까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전 자체 그리고 국민과의
했던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게 너무 무리하게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 통합이라는 측면 그리고 소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수용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아까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먼저 챙겨야 할 부분 그 부분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논쟁적인 이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그렇죠. 보니 다른 현안들이 좀 묻히거나 뒤처지는 것이 네.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예, 뭐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안보 문제 이거는 뭐 여야 보수 진보 다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방부 이전이라는 게 사람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첨단 뭐 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인인데 지금 안 그래도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북한에서 도발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혹시 안보 공백이 오는 거 아니냐. 다른 부처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 시기에 있어서 국방부가 너무 중요한데 이사에 신경 쓰느라고 본질적인 업무에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대부분의 언론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인 측이라든가 차기 정부 출범한 측에서 굉장히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95% 신뢰 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고요. 임의 걸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해 주십시오. 네, 국방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청와대가 용산 쪽으로 이전이 된다 한다면 이제 국방부 또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국방부의 이사 문제가 과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현재 국방부의 이사 문제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국방부 청사의 이전 문제는 현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위법에 의해서도 그 대통령 당선인이나 아니면 인수위의 권한 범위는 넘어섰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오히려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런 법적으로 좀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있고요. 이것을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정부와의 뭐 대화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렇죠. 협치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이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서 좀 풀어야 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문 대통령이 뭐 의제 이런 거 상관없이 빨리 만나자라고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조율이 돼서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도 법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다면 좀 더 부드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야 관계가 된 민주당과의 관계도 조금 더 이렇게 격렬한 대치 국면이 아니라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앞뒤가 좀 바뀐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건대 국민들이 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당선인으로 밀었을까의 민심이 청와대 이전의 핵심 공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이슈에 몰입해서 당선인 주변에 많은 역량이 투입되는 것도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좀 소모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윤 당선인도 그렇고 두 분 다 통합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도 사실상 두 분이 먼저 만나셔서 아니면 인수위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먼저 사전 조율을 해서 양쪽에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모두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군요. 남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만나서 인수인계를 받았던 일이 정상적인 그런 순서로 진행된 적이 흔치 않아서 아마 이게 시간도 더 걸리고 이번에 좋은 선례를 좀 남겨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국민적으로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원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몇 번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산불을 진화할 때
이 특수 진화대가 투입이 된다는 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소속이 된 대원들이 산재 신청도 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사실이 최근에 보도가 나와서 이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조으론 변호사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요. 이제 특수 진화대가 있고요. 공중 진화대가 이제 산 위쪽에서 그리고 산에서 이제 불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 진화대라는 기관이 주로 산 아래쪽을 맡아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산림청 소속의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이제 진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산불 발생 상황을 체크를 하고 또 초기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의 능선을 직접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산불의 최전선에서 이제 불과 사투를 벌이는데 거네요. 이제 불이 밤이라고 사그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진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1년 단위의 기간제 1년 단위에 인 것으로 이제 나타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던 그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에도 이 특수 진화대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때는 전원 기간제 근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 때문에 일부가 이제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제 전환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모두 정규직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문제로 추가 정규직화가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산림청 산하 32개 기관에서 이제 435명의 특수진화대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인 160명만 지금 정규직이고요. 나머지 275명은 기간제 대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상 차이가 뭐 업무 형태나 근무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건 정규직이건 일을 하는 범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 대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정규직과 똑같이 월급으로 25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급여도 지금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할 것 없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 5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물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지금 동결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밤을 새워서 산불을 끄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수당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원 대체 휴가로서 이거 추가 수당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제 사실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려면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을 받아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뭐 정규직화라든지 뭐 추가 예산을 이제 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다른 문제로 이제 거부가 당했다라고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적인 문제 그리고 신분상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산재 신청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산재 신청. 3분의 2 정도가 기간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대원의 재계약 비율이 66.5%라고 하다 보니 3분의 1 정도는 이제 재계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간제 대원들은 자신이 어떤 진화 작업을 하다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통계 자료를 봐서도 실제로 다친 대원들 가운데서도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다라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면서 이런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계속 지적이 되는 거군요. 지금 뭐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초과 수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예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결국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 산불이라는 것이 거의 국가 재난이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커질 거고.
소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돼서 조금 개선이 됐어요. 네. 뭐 국가직화 문제라든가. 근데 지금 산림청 소속에 있는 특수진화대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국가재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력을 얼마나 어디 더 들려야 되고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 다뤄야지 산림청만 맡겨놓으면 결국은 산림청도 가서 예산 못 받으면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 인수위 이제 꾸리고 하잖아요. 네. 그때 주요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에 경북 방문했습니다. 울진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경북에서 한 거에 뭐였냐면은 특수진화대를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의 경북도에다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는 또 그런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해주겠다 하지 말고 좀 통합적인 틀 안에서 재난을 관리해달라.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헬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틀 안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불 관련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지금 지자체에서 꾸려서 하고 있어요. 예방 진화대 아까 이분들 얘기하신. 이제 뭐 네. 주로 뭐 잔불 끄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분들인데 네. 지금 이분들이 완전 고령화되어 있는 이유도 젊은 층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근데 이게 사실 상시적인 어떤 산불 예방 위해서는 또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요 하나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좀 큰 틀에서 보면서 재난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구석구석 생각해야 될 게 많군요. 지자체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네.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게 또 한시 계약직 6개월 단위의 한시 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주로 고령의 인원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와의 그렇죠. 어떤 체계성, 통일성을 구축을 하면서 이런 산불, 재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되는 게 예전에 이렇게 6개월 한시 계약직 그리고 아까 특수재난 그 네. 대원분들도 기간제가 기간제. 10년 아니 1년 10월이었습니다. 1년 단위도 아니었고요. 10개월 단위였어요. 그건 그 이유가 산불 방지 기간이 보통 이제 봄철 그리고 겨울철 이 정도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건데 지금 산불이 봄 뭐 여름 이게 가눠질까요? 계절을 우리가 예. 우열을 다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시적으로 국가 재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예, 네. 저는 피해 복구 예산 달라 이거는 대부분 큰 이견 없이 국회에서도 예산 책정이 되거든요. 피해가 너무 눈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피해가 안 나게 예방하고 빨리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은 예산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인수위를 강조하는 게 아예 새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이런 미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인력 부족이나 이렇게 전문성 부족은 정말 예산이 없기 맞아. 때문에 비롯한 것이 사실 실무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충을 위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래야 좋겠고요. 되겠네요. 네. 또 이에 따라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 또한 꼭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네. 하는 것입니다. 6315번님께서 산불 감시원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감시를 하라면서 기름값 보조 추가 시간 수당 52시간 지켜야 되고 처우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